안녕하세요. 자, 2022년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을 치신 분들은 문제 풀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앞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보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이제 포함됐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간단하게 이 문제 세트, 그러니까 이번에 실시된 이 시험 문제 자체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내려드리자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다소 약간 이제 난이도가 약간은 상승했다. 근데 이제 뭐 크게 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간의 상승. 그리고 보통 아주 이제 최신 판례가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최신 판례 내용을 놓치면은 풀 수 없을 정도 이제 그렇게 최신 판례가 많이 어렵게 출제되거나 그런 경향은 없었고, 에, 대체로 뭐 최신 판례가 출제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평이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고, 다만 이제 부속법령이 약간 지엽적인 이제 부속법령의 지문들이 좀 소개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체감 난이도를 높게 높이는 느낌을 주는, 이제 그렇지만 소거법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그런 덜 지엽적인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다면은 지엽적인 부분들을 굳이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드리겠고요.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 문제만 해도 전형적인 출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서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 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이 틀린 점이 되는 것이죠. 자,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 자, 이게 사회국가의 내용이다라고 헌재에서 판시했던 내용들. 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함정을 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조건까지 마련해 줄 의무를 부여하는 거야. 자, 실질적 조건까지 마련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죠. 구체화되는 것은 또 별개의 측면에서 문제인 것이고, 일단 국가에게 부여된 것은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국가 원리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보시면은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자,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 어느 수단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제 부분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자, 타당한 지문이죠. 자,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위험 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자기 책임의 법리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이제 예외로서 무과실 책임, 자, 위험 책임의 법리를 수용하는 것. 이것도 입법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 책임의 법리, 자기 책임의 법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과실 책임, 자, 이런 위험 책임의 법리를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그다음 4번. 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 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 자, 이것도 의료보험을 혜택을 제공해야 될 사회국가 적용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이 부분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세를 수용 중인 수용자, 이거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지 않는 자.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자,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세를 수용 중인 수용자는요, 변 조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타당한 설명이죠. 그리고 헌법 제11조 사항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요,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 기존에 이제 그 사법 절차에 의한 구속이 원칙적으로 판단되다가 행정 절차에 의한 구속,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항에서 출국 심사 대상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보호 조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행정조치형 구속까지도, 자, 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 구속을 당한 사람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판례. 자, 이 내용이 이제 질문화된 것이죠. 3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구도로법 조항은 보호법에게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자, 일률적으로라는 부분, 자, 일률적으로 이렇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자,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 2021년 하반기에 나왔던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일률적인 처벌, 그러니까 비교적 위험의 정도가 낮은 유형의 재범 범죄까지도 모두 다 일률적으로 처벌한다. 이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쉽게 비교적 최신 지문에서 최신 판례에서 출제된 것이지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출제를 예상했던 그 판례가 출제된 것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변호인 등 간의 접견 자체, 접견 자체에 대해서는요 제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접견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화의 비밀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 이런 자유는 보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제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고, 이 또한 상당히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였죠. 그래서 비교적 최신 판례인 3번도 이미 제가 이제 마무리 강의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록을 형태에서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됐던,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됐던 판례였고, 어렵지 않게 출제됐기 때문에 최신 판례라고 해서 여러분이 크게 낯설게 시험장에서 당황하실 만한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번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1번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틀린 지문이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지, 이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이거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 그래서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타당한 설명이죠. 3번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래서 등록이 취소됐다 할 경우에는요, 이것은 이제 권리능력 없는 사단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단체로서의 실질만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소원의 청구인 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기본권 주체성이 여전히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알고 계셨을 법한 내용이겠고요. 4번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과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설립 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고,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들의 운영에는요 광고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최다 출자자인 이 공법상의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경계 주체로서 활동하는 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판례. 이것도 역시 충분히 사전에 대비가 되었을 법한 내용이죠. 그다음 4번 평등권 또는 평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헌법 11조 11항의 후문에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헌법 11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별적 취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히 더한 평등이 보장돼야 된다든가 특별히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전제가 깨졌으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은 그냥 원하던 심사 기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3번 3번이 아니고 2번으로요.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의 사망 일시급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제 타당한 판례죠. 그래서 모든 연금 제도가 수급권자의 범위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개별법 따라, 자, 그 연금 제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자, 입법자가 이 수급권자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3번.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차이의 차별이 발생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을 위반 인정에서는 우선 법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자, 제가 강의할 때도 때는 강조했던 부분, 평등권에 관련된 판례들은요, 평등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집단 두 개가 일단은 복수의 집단이 존재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두 개의 비교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평등권에 대한 판례는 서로 비교되는 두 개의 집단을 먼저 파악하고 어떤 내용에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만 사실관계만 파악하시게 되면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례를 파악하는데 뭐 다 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4번.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각 전문직에 따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요, 어떤 직무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다르게 설정하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자, 합헌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5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또한 이제 일본 판례는 이제 비교적 최근의 판례인데 이것도 뭐 출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판례였어요. 자, 그래서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 자, 이 부분은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합헌이라고 봤죠. 자, 이것과 이제 비교대한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인 약국 판례하고 이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곤 했었어요. 자, 법인 약국. 그러니까 여기와 똑같은 구조죠.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자, 여기는요. 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어. 그러니까 지금 법인 형태로의 법인이 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거 금지하는 거. 자, 이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 서로 이제 좀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약국의 개설 금지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 이 또한 위헌이라고 판단했었을 법한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판례가 2021년에 나왔을 때 같이 묶어서 혼동하지 않게 정리하시라고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결론 부분이 이제 틀리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틀린 지문이고, 2번.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내용. 자, 이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죠. 자,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서 이 택시 운전 자격, 자, 이 사람은 일단 이제 여객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워서 운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전과가 있는 경우에 이런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 이건 직업의 자유를 자,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청원 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청원 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자, 침해한다. 네, 그래서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자, 이건 공무원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가지고 당연 퇴직 사유를 삼게 되면 자, 이건 위헌이라고 했어요. 하물며 청원 경찰은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그런 청렴성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 요구를 하는 게 더 부당한 경우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자, 이것은 당연퇴직 사유라는 경우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고 봤는데, 자,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공무단위권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청원경찰은 본질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이렇게 공무원보다 더 강한 수준의 요구, 또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자,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를 인정했다. 자, 4번.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 이때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요, 뭐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다시 운전면허를 못 따는 건 아니죠. 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이 사례의 경우에는요,
4년 그러니까 좀 기간이 길어요. 보통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뭐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뭐 1년이 경과하면은 뭐 면허를 다시 따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제한이 이보다 짧은 경우도 많아. 근데 여기는 4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항변이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이 금지의 유형, 그러니까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4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자,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자,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자, 이 정도로 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자,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1번. 정당이 그 소속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소속 정론에 자, 보통 이거는 이제 암기하실 때 이 틀린 질문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했죠. 이거는 소속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플러스 알파로 그 정당에 소속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부분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3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키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을 계속시킬 수 없다. 자, 맞는 질문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해설의 내용도 조심히 보셔야겠지만, 자, 이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이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정당 활동으로 계속시킬 수는 없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장도 보셔야겠죠. 그러나 가령 그들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소속의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 생활 활동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라면 이것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단서가 또 뒤에 붙어 있긴 하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이제 맞는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상 결정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 비례 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에 척도에 의한다. 근데 자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위헌심사의 척도의 하나에 활용되는데 자 이 위헌정당해상 심판에서 이 비례 원칙 준수 여부는요 그 통상적인 위헌심사의 척도가 아니라 정당해상 결정이 충족해야 되는 일종의 헌법적인 요건. 자, 헌법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내용이죠. 그래서 3번 선지도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자,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치자금법의 이제 4조의 3항의 내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조문들은 약간 지엽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2번이 맞는 질문으로 답을 고르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번. 자, 조문을 떼어놓고 할 거 그랬네요. 자, 7번.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답은 사실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왜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이 헌법재판의 유형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답은 뭐 쉽게 이제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머지 질문들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1번에 1차 개정헌법에서의 국무위원회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지정권을 규정하였다. 근데 자, 이건 제헌헌법 69조 1차 제헌헌법이 아니죠. 자, 1차 개정헌법에서 자, 69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임명한다 되어 있는 부분. 자,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도 보시면은 5차 개정헌법 점에서는 헌법 전문을 최초로 개정하여 4.19 이념을 명문화했다. 자, 타당한 설명이죠. 자, 우리 헌법 전문의 개정은 최초로 이루어진 게 5차 개정이에요. 그리고 6차 개정을 제외하고 7차, 8차, 9차 그 뒤에 헌법 개정 때마다 전문은 6차 개정을 제외하고는 쭉 개정이 됐었어요. 자, 그리고 5차 개정에서는 3.1운동과 자, 그다음에 4.19, 5.16 이게 전부 다 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특히 4.19와 5.16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 내용이 최초로 규정된 거. 자, 이 당시가 처음이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7차 개정까지 유지가 되다가 8차 개정 때 이제 빠지게 되는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8차 개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 행복추구권, 환경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자, 8차 개정 때 신설된 내용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자, 8번.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1번. 미결성자의 규율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금지 처분과 함께 금지 기간 중 신문과 자비 구매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자, 이 법의 조항은 최장 30일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에서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교성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최장 30일 기간 내에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과잉금지 원칙 내에서도 자, 침해 처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2번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의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것. 자, 이것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중 미디어 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자, 신문의 자유를 자, 침해한다고 하는 것. 자,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이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미디어 간의 결합 규제. 자, 이것은 합헌이다. 자, 3번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 자, 이거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5인 이상의 경우는 좀 그렇게 기준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과거보다 더 소수의 인력으로도 미디어가 이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조차도 자,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 헌법의 기준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서 이제 활성화된 것,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이 정도 기준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함한 기준에 대해서도 자,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자, 4번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연히 자,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차별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것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번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판례죠.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자,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장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해서 이 미래 부모에게 관려주지 못하는 의사는요, 자, 직업 행사의 자유를 자, 제한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2번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 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 검색, 자, 펫다운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자, 이런 국가 항공 보안 계획은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죠. 자, 이것은 항공교통은요, 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사망률이 뭐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보안 검색 실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 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의 인격권을 자,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 본인은 사망함으로써 권리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지만, 자, 사자의 명예와 관련돼서 그 남은 유가족들, 후손들은 그 인격권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4번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 지시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거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자,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맥 지시 공개 행위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인격권을 자, 침해한다라고 보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야 될 판례로서 뭐 많이 취재되는 부분이죠. 자, 10번 자, 재판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자,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을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 명령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자, 침해한다. 자,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7일 이상이라고 되는 부분들은 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 즉시 항고 기간을 3일로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했던 그 결론은 비교의 논시라고 했던 그 판례 그 내용이에요. 자, 2번 항소심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것. 자, 이런 부분들은 재판 청구권을 자,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타당한 설명이 되겠죠. 자, 3번 헌법 2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인정하며 그러한 입법 재량에 있어서는 30조 2항의 비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던데, 자, 이 경우에 비례 원칙이 준수돼야 되고요. 이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질문이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의 경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자, 이것이 재판의 본질에 봐야 당사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옳지 않은 지문을 자, 먼저 4번을 보시면은요. 자, 이것도 이제 비교적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죠. 비교적이 아니고 이제 올해 판례, 2022년 올해 판례인데, 이제 그 전부터 이미 이제 고민이 됐던 주제들이에요. 대통령의 개성군단 운영 중단 전면 중단 조치는 국가안보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은 고대 정책 결정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된대. 자, 이 경우에 이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즉 통치행위성은 인정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판례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고요. 다만 통치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사법적 심사가 배제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런 경우 통치행위를 할지라도, 자,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될 것이고, 자, 나머지 내용들도 보시게 되면은요.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소속 정당원으로서는 기본권 주체성, 그다음에 국가기관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성 요구를 받는, 자, 그런 이제 헌법기관의 특성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2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고,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는 반드시 대통령 이를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자,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해요. 하지만 이것은, 자,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법적 심사가 되진 않아. 자, 그래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는 맞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출제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자, 12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행정입법의 지체가, 자, 행정입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체가 이루어졌을 때 위법으로 돼요.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시행법령을 제정 개정할 법적 의무가 일단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부작위가 법적으로 판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 의무가 전제가 된다는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제정 개정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자, 그런 자기 의무를 다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요건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2번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여부는, 자,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위법이 적법하더라도, 자, 그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령이 불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위임의 적법성과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는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3번 하위 행정입법에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굳이 없죠. 왜? 행정입법 제정 없이도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굳이 행정입법을 해야 될 이유는 굳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자, 이런 경우에는 하위 입법을 해야 될 헌법적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4번 헌법 72조에 근거한 포괄임 금지의 원칙은, 자, 상위법이 하위법으로 어떤 사항을 위임할 때, 자,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에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자,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임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를 할지라도, 자, 수권 법률에서 이 원칙은 준수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임법 금지 원칙, 포괄임 금지 원칙은, 자, 대법원 규칙 등, 자, 모든 하위의 규범에 이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자, 13번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지문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국회의원의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는 게 아니야. 자, 정부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른바 당구 용어까지 써가면서 설명드렸어요. 자,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쿠션을,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국회에다 신청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규정하고 국회법에서 규정하기를 쿠션을 넣었어. 그러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목적구를 치는 게 아니고 벽을 한번 맞추고 가. 자, 그게 정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통해 정부에게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수리해서 그것을 국회 체포 도구의 형태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치는 게 아니고 쿠션을 쳤다라고 제가 설명까지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출제가 뭐 이렇게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속 법령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엽적인 조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됐던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기타 나머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까 해요. 자, 시간적으로 좀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생략을 할게요. 자, 뭐 그래도 이제 하나씩 본다면 국회의원이 국회 내 의안 처리 과정에서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침해받았다. 이것은 헌법상 청구할 수 없다. 왜? 이거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아니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권한적인 심판의 대상이 됐을지는 몰라도 헌법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던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직무상 부수행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부분, 이것도 아주 빈출됐던 부분이고요. 자, 백지 신탁의 경우에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것 또한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많이 출제됐던 판례들이죠. 자, 그다음에 14번 국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1번 각 교섭단체 화면이 더 넘어가 있네요. 각 교섭단체 대표는 국회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자, 이것도 이제 부속법령 관련된 부분은 뭐 이미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지문도 출제됐기 때문에 뭐 좀 생략을 하고요. 다만 4번도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문제화 시켰어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던 부분이죠. 자, 국회 상설화를 위해서 이렇게 임시회가 이렇게 자동 개회되도록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상반기와 제가 하반기로 나눠서 암기법까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상반기의 첫 달인 1월달 빼고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다음에 하반기에서는요. 하반기의 첫 달인 7월달 빼고 8월부터 11일까지가 있을 텐데, 자, 9월달부터는 정기회가 개회되니까 9월달 이후부터 일정은 이 임시의 자동 개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상반기는 1일부터, 자, 하반기 국회는 16일부터라고 제가 이 조문을 아주 그냥 암기법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반기 국회에 임시의 자동 개회에 대한 부분은 8월 16일이 제외한다고 했던 부분. 그래서 8월 16일인 이유는 8월 초부터 더우니까 휴가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그때까지는 쉬고 16일부터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드렸던,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게 출제된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다. 자, 그다음에 15번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것도 틀린 지문만 보겠습니다. 2번 헌법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다른 공직선거권 달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자, 문헌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현재 판례에서는요, 자, 선임 방법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권이 아닌 건 분명해.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야. 문헌이 그러하니까. 그러나 현재는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 또한, 자, 다른 공직선거권과는 공직선거가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이 시험이 이제 여러 번 출제됐던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16번, 자,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부속법령의 문제는, 자, 부속법령의 조문 형태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할 때 직권으로, 자, 이 부분이 항상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국정의 제2인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의 통화를 받아, 뭐 이런 부분들, 이것 명을 받아, 이런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정부조직법 18조 2항에 나온 대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 자, 이 부분이 또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감사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질문들, 이것도 이제 부속법령 문제니까 해설로 나머지는 이제 생각하기로 하고, 자, 나머지 이제 이거는 3번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들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형태로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보면 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 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 자, 자율시정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 규제적 구속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3번 이제 틀린 질문인데, 꼭 이 3번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의 내용들이 이제 잘 알려진 내용들에 대한 부속법령의 내용 또는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실 수 있었던 문제다. 자, 18번
국회 의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은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의 심의, 이것은요 그 대상이 되는 그 위원회 해부 안건 자체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이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지정해서 의사절차 단계별 심사 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 자, 이걸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 자체가 그 안건 자체의 심의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건 자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법안의 배포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나머지 내용도 절차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요,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처리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 처리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자 처리 절차가 필요할 이유가 없죠.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던 거. 자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 자, 헌법상 의사공개 원칙은 모든 회의를 항상 공개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자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이것도 판례 내용으로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원칙이 공개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 헌법상의 원칙이 공개 원칙이므로 비공개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헌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자 3번,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한 입법 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 헌법상 보장된 내용이니까요, 국회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를 가진다. 자 우리가 알 권리, 그러니까 특히 국회 회의의 공개에 대한 부분은요, 공개의 범위가 특정한 이해관계 당사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일반적 공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도 역시 그 취지에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공무단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순경 공개 채용 시험에 응시전형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조항은 공무단임권을 자 침해한다고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 순경 공채 시험, 소방사 채용 시험, 그리고 소방 간부 선발 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까지 제한하는 거, 이거는 30세가 넘는 사람의 공무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것이고, 자 그러한 제한에 어떤 침해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 관금제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자 공무단임권을 침해철성 원칙에 위배돼서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 이게 이제 판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2번,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제한한 것, 자 이 부분은 공무단임권을 자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됐어요. 연령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던 판례들의 내용을 이제 기억하자는 취지의 질문들이었어요. 자 3번, 구 검사 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관금전칙에 반하여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판사들하고 거의 동급인 것 같은데 왜 판사한테는 없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리한테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한 것인데, 자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것, 이 부분은 검찰과 뭐 법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법관은 헌법에서 신분보장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이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보다 더 높은 기준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검사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렇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단임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의 내용이 출제된 것이고요. 자 4번도 흔히 많이 출제된 부분이에요. 공무단임권의 보호행위는요, 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직무의 부당한 정지, 그다음에 승진심 응시 제한 같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지, 자 승진 기회 보장이라든가 내부 승진 인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틀린 내용들이 바로바로 찾아보시게 되면요, 자 1번, 의결특위 위원수는 50명을 하고 위원장은 자 교섭단체의 자 소속수의 비율가 되는데,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거 이 위원을 선임하는 문제, 이거는요 예결특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회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장이 위원을 선임 권한을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이에요.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요, 여기가 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인 것은요 뭐 추론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조문은 이미 알고 계실 법한 내용이고요. 2번, 새로운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정부는 아직 의결되지 못한 그 예산에 대해서,
아직 의결되지 못한 그 예산안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법적 근거가 없죠. 자, 이거는 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3번. 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증액을 증가할 수는 없지만 새 빈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제 증액하거나 새 빈목 설치 둘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답은 4번으로 나왔죠. 틀린 게 자, 새 빈목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틀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1, 2, 3번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인데 자, 새로 정해질 것이 90일 전까지 국회에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된다는 부분. 자, 이건 뭐 맞는 질문으로 뭐 당연히 파악하시면 되겠죠. 21번. 자,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안마사 자격, 안마사 관련된 판례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론 기억하실 거예요. 2006년에는 안마사들에게만 안마 실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이건 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가 그것이 이제 다시 그 보안 입법에 대해서 2008년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 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거 이 부분 합헌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이래 그 내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자의 안마 실수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그 우려법 조항은 벌금형과 질품을 모두 규정하면서 그 하한을 설정하고 두고 있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제한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전히 맹인에게 대해서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현재는 계속해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자, 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쟁점 중에 이 판례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형량 이 부분이 양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자, 양형재량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처벌 조항에 대해서 양형재량권은 넓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것이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틀린 옳지 않은 설명은 자, 1번이 되겠네요. 자, 뭐 틀린 질문으로서 뭐 답은 곤란했지만 자, 2번 한번 보시면 정신적인 장애로 한거 불능 또는 한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해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자,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조문이 우리 양형재량권에 관련돼서 문제될 때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다. 형량이다 말씀드렸어요. 왜? 이것을 한번 강경한다 하더라도 3년 6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관이 장량 강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은 굉장히 불편해. 우리가 봐주고 싶어도 집행유예를 못하니까. 자, 근데 자,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반드시 위반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약식 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 명령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 자, 이 또한 법관의 양형 결정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만약에 약식 명령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을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4번.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이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근무 성적이 평정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이 사법 독립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판례예요. 자, 22번.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것도 뭐 전형적인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헌법재판소법은 자,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게 뭐죠? 자, 이거는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자,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하고 자, 정당해산 심판 두 개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벌써 틀린 부분이죠. 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헌법소원 심판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이 부분이 틀렸죠. 이게 들어간다면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2번.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자, 기피 신청할 수 있다든지 자,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기에 출석해서 본안에 대한 진술한 경우에는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어. 자, 이 기피 신청이 이제 재판에서 배제할 때 자, 이런 기피 신청의 시간적인 제한 요건인 것이죠. 자, 3번. 위헌법 심판과 권한쟁의 대한 심판은 선면심리한다. 자, 선면심리하는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 사건이 제일 많을 법한 거. 자, 헌법소원과 위헌법 심판 설명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렸죠. 그래서 틀린 부분들 이렇게 하니까 답이 4번으로 이미 확정이 돼 버렸는데요. 자, 맞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 신청을 한 날은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69조 청구권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선거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틀린 부분을 잘 추려낼 수 있으시면 돼요. 1번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된데, 자, 법관, 법원 공무원,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법관, 법원 공무원, 교육 공무원은 그러면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는 아주 흔한 부분이죠. 위원장은 어떻게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호선한다는 부분, 계속해서 출제가 빈출됐던 부분이죠. 자, 3번 각급 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은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죠. 자, 4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의 선거문제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자,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소환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 틀렸죠. 이거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강제처분을 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이제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24번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요. 자, 1번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라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을 하는 자와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된다. 자, 이거는 일정한 공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이므로 자, 이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자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법일적 성격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된다. 자, 2번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므로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된대. 자,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청원 대상도 아니고 자 헌법 대상에 청원 대상도 될 수 없는 자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입법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다음에 3번 자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 그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의 법률 규정의 적절성은 자 인정된다 된대. 자 이에서 말하는 이 집행행위는요 입법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 틀렸다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4번이 당연히 맞는 내용인데 자 맞는 내용이지만 한번 또 읽어보면요. 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해야 되고 이 경우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 인정될 때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위헌도 선고할 수 있다는 부분. 자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자 예, 알고 계실 법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25번 재판의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 규범 중 위헌 제청 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과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승 요건이 흥결된 것으로 본다 된대. 자, 이때는 흥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하다면 아직 재판 전승이 흥결됐다고 단정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 자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2번 법원이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승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법원이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건 재판 전승이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자, 타당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자, 3번 형사 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될 수 없으나 자, 공소장의 적용법조로 규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성은 인정할 수 있다 된대. 자,
만약에 공소장에 법적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전성을 인정한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적인 위헌 여부는 재판 전성의 대수가 없고, 공소장에 적용법적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전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 4번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성이 인정될 수 있다 되는데, 재판의 전제가 소송이 종결되었다라면은 법원이 계속 법원의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재판의 전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이 종료됐기 때문에 재판 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국가직 7급 기출 헌법 한번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이제 풀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 출제가 가능한 포인트들은 이렇게 같이 푸시면서 다시 재확인하셨겠지만 기존에 강조되었던 포인트들 위주로 충실히 학습하셨다면 충분히 뭐 고득점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드리면서 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